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무죄,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결과 제공받았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범여건에선 죗값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특검에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은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주는 재판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김건희 여사 1심 판결 내용과 기타 주요 정치 현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을 전화 연결합니다. 보수의 근거지 대구의 민심과 대구 경북 행정통합 문제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징계권 등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지금부터 뉴스레터 K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저번 주까지는 홍익표, 조혜진 두 분이었는데 이번에 여성 대변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은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은 레이나로 잘 알려진 스타 영어 강사였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딴 데서 방송 많이 하셔도 어떤 그 프로그램의 첫 방송 약간 긴장될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떠세요? 네, 설레고 대변인. 있습니다. 그래요? 설레고 있습니다. 그래요. 설렌다는 건 좋은 의미인데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설렌다, 할 일이 있다 그런 건데 우리 김효은 대변인 어떠세요? 네, 제가 예전에 그 네. KBS 이라디오에 라이나의 굿모닝 팝스라는 프로를 2017년 18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때는 물론 이제 영어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오늘은 한국어로 또 일라디오에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돼서 또 감회가 남다른데 그때보다 훨씬 더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하다가 영어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저도 뭐 대충은 알아들으니까 진짜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자, 오늘 봅니다. 김건희 여사 1심 재판 열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두 가지 혐의, 특히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부분이 이제 무죄 나온 게 네. 상당히 이제 이게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기는 할 텐데 뒤에서 총평을 하자면 이지은 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V0의 위상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아주 미천한 형량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천한 형량이었다. 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태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무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고 형량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눈높이나 법관정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형량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즉각 항소해야 되고 항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특검이 이제 항소할 걸로 생각한다는 말씀이시고, 김효은 대변인님 총평 오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판결. 네, 우선 저는 이 특검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2010년이나 2011년 혹은 2013년 정도의 그때 뭐 혹시 주가 조작 세력들과 결탁을 해서 이 시세 조정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가지고 수사를 했던 건데, 네네. 저는 이 특검이라는 것이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수사를 한 것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 그리고 2011년 그때는 이 윤 전 대통령이 대구에 자천되었을 당시에 일어난 일들인데, 우리가 일반 이 검사들의 어떤 기소된 것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 이 문제와는 별개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겨누는 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살아있는 권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좌천당한 권력이었는데 그때 일을 특검까지 해서 처리할 일이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와 초기에 어떤 이 투자를 네. 맡겼던 것은 맞지만 그 이후에 2013년 등등의 이 쪼개져 있는 거래들은 함께 가담을 했다라기보다는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투자를 한 것이라고 우리가 주장을 한 것이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그런 큰 금융 범죄 같은 것들도 7년 8년 정도 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네. 것에 비하면 지금 나온 형량은 뭐 맞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지은 대변인께서는 V0의 어떤 미치지 못하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 김효은 대변인께서는 어떤 정치 검찰의 수사가 빚어낸 그 뭐 당연한 판결이었다 뭐 이렇게 저 정리를 하셨어요. 저 정리 잘하죠. 네. 네. 앞으로도 한 번씩 정리하면서 갈게요. 자, 저번 때 이제 한덕수 전 총리 판결 때 네, 네. 그건 그거대로 좀 놀랐잖아요. 그죠? 전 좀 놀랐죠. 예. 네, 네. 15년이 23년이 나오니까 우리 상식은 어쨌든 거기서 더 올라가는 거는 별로 없는데. 네, 네. 자, 그래서 이게 본래 11 플러스 4에서 15년이었는데 네. 그래도 과연 두 자릿수가 될까?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주가 조작 이거는 주범들도 막 집행유예 받고 그래서 네. 그게 이득 부분을 상정하기가 힘들 거다 이래서 그래도 뭐 한 자릿수 중에 5에서 14인가 뭐 이랬었는데 어쨌든 구형량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너무 이재현 차이가 대변인? 나고요. 네. 사실 처음부터 약간 불안했었던 거는 네. 이제 특검 내부에 그 전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돼서 수사를 했었던 검사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밝혀지면서 그러니까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네. 이정우 대표와 함께 사진 찍은 그 검사 사진이 나오고 하면서 네. 이후에는 수사에서 배제됐습니다마는 그렇다면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거 아닌가라는 조금 불안함이 있었었고 그리고 공범들의 그 선고 형량들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한 마음들은 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이게 이제 시세 조정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는 있었지만 공동정범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이제 그 판결을 설명을 하자면 공동정범은 아니다라고 했던 거는 네. 이제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거는 공동 가공의 의사 네. 그래서 역할을 공동으로 나눠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런 걸 모두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한 두세 개 들었는데요. 네. 그 근거가 뭐냐면 시세 조종 세력이 김건희 씨에게 직접 조종 사실을 알렸다는 진술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알리지 않았다도 아니고 알렸다라고 하는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또는 재판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시세 조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특정할 자료가 없다. 이제 이렇게 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 왜냐하면 이 그 시세 조종 세력과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손발을 맞춰 오면서 이제 굳이 내가 이거 할 테니 너는 무엇을 해라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분담하지 않더라도 네. 40%나 주고 그다음에 몇 시 되면 뭘 해라라고 한다든지 계속해서 그냥 암묵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이 공동 정범의 이 판례에 딱 나와 있는 아주 원칙적인 그 문구만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한 것이 굉장히 공동 아쉽다. 정범을 아주 법리. 엄밀하게 본 건가요? 맞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한 겁니다. 엄격하게 해석을 네. 하다 보니까 여하튼 이재현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충분히 공동정범으로 할 수 할 수 있는 있었는데 부분을 그거를 지나치게 엄밀하게 봤다. 네. 김효은 대변인 어떻게 동의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제가 사실 변호사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은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우선 이 법관은 사람의 이 인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런 판단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뭐 2심이든 또 이제 대법원까지 계속해서 소송이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뒤에 뭐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 이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 시세 조정 여부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었는데 적극 가담은 하지 않았다. 네. 그렇다면 이 공소장을 변경해서라도 그러면 이 방조죄를 물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또한 저는 특검이 좀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수사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반문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민중기 특검의 그 민중기 검사, 특별검사 자체가 사실 이 네오세미테크라고 하는 이 태양광주 주가 조작 이 가담 정황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라고 당시에 말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 본인이 나중에 수사를 받을 것을 생각을 해도 이 네오세미테크라는 이 회사의 대표와 또 원래 아는 사이라는 이야기까지도 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인도 이 방조죄를 물을 경우에 자유롭지 못해서 개인의 그런 신변 때문에 굳이 알면서도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은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민중기 특검은 솔직히 정치적 목적의 특검이란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구속영장 청구한 13명 중에 사실 김 여사와 이 관련이 없는 사람들만 9명이나 네. 또 구속영장을 별건이 청구를 그렇게 했었고 많았다? 네네네.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보면은 또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이 또 없었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형이 사실 너무 세게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선고는 뭐 거기에 비해서는 초라했지만 법에 따라서 해석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재은 대변인 반론이 있는 거예요. 예. 반론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추가해서 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방조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판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조로 보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재판부에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요거 방조는 된다 이 뜻이거든요. 조금 아쉬운 거는 만약에 그렇다면 처음에 요거를 이제 방조범으로 추가 기소를 하거나 공소장 변경을 하도록 재판부에서 소송 지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2심에선 항소하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것 그죠? 같습니다. 예, 추가 기소를 하거나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양쪽 다 약간 아쉬운 부분이고 2심에서 아마 그 부분은 더 추가로 이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가 조작에 뭐 가담하거나 뭐 그런 거보다는 방조 혐의도 이제 혐의가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은 유죄를 받아내기 더 쉽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그쪽을 공략하지 않을까 이제 예상이 되는데 자, 그다음 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 여론조사 결과 제공받은 혐의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부부가 상당에게 여론조사 비용에 대해 이득을 얻은 것은 아니다. 이재은 대변인, 그 무슨 뜻이에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예. 왜냐하면 피고인 부부가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는 윤석열 맞춤형 여론조사였습니다. 수십 차례 윤석열과 다른 후보들을 계속해서 넣어서 돌려가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계속 윤석열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 여론조사를 한 거거든요. 수십 차례를 해가지고 보냈고 그러면 여론조사를 보통 하려면 자기 돈을 써서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를 대신 해줬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의 돈은 안 쓴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이익을 얻었다고 봐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부부가 상당액의 여론조사 비용에 대해 이득을 얻은 게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근데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해온 거라면 이게 또 판결이 달라질 텐데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 자의적으로 해서 그거를 뭐 물론 여러 차례긴 했지만 그런 맥락에서 그런 판결을 내린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명 씨가 주도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이 명 씨가 주도한 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주도했는지 범행을 주도했는지 두 가지는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론조사 자체는 명 씨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선거 전략 전문가고 여론조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걸 주도를 한 건데 이 범죄를 주도를 한 거 아니에요. 주도를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범죄라는 건 뭐냐면 이거를 공짜로 주고 그다음에 그 대가로 거기부터가 김영선. 이제 범죄가 된다 이거죠? 네네.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권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거 전체를 범행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둘이서 같이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여튼 그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제 재판부에서 주장하는 논리는 전속적으로 제공한 게 아니다. 이건 다 공개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여론조사는 공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조사 항목에는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질문 구성 아니면 단일화 전략이라든지 특화된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는 윤석열 후보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질문지였었거든요. 그리고 내부 전략용으로 쓰였던 미공표 조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속적으로 제공하지 않았고 모두가 봤다고는 하지만 누가 봐도 윤석열을 위한 그런 맞춤형 조사였다는 거죠. 네. 네. 자, 김혜원 대변인. 네, 우선 맞춤형이 되려면은 끼워 맞춰야 되는 건데 예. 그 당시에 이 대선판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차피 그 후보의 1위 후보의 여론조사 1위 후보의 혹은 혜성같이 떠오른 이 전직 검찰총장 출신 풍은아 같은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이 검찰총장에 대한 거의 맞춤판이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오죽하면은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1위였던 그 홍준표 후보를 이기고 그리고 이제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맞춰지는 그런 여론조사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론조사를 수차례에 걸쳐서 뭐 50건이 넘게 제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받았다면 중죄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떤 돈을 지급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안 하는 네. 것도 문제겠죠. 그러면 청탁이 되는 거니까 나중에 뭐 김영선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의뢰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갖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막 갖다 줄 수 있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 이 대선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도 뭐 총선 후보로 또 출마를 했었지만 저도 오산에 출마를 했었을 예, 때 예. 그냥 여론조사 결과가 이런 지역 신문이나 뭐 언론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한 적이 없는데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선거 운동의 전략을 수정을 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명태균 씨가 원래 직업 자체가 이런 여론조사 회사를 또 관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돌려볼 것이고 그중에 후보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자발적으로 갖다 줬을 것이고 네. 그리고 이 윤 전 대통령 부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금품을 제공한 것도 없고 그거를 달라고 요청을 한 적도 없었고 그렇게 되면은 이건 또 유료로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다라고 지금 판결을 한 거예요. 또 결정적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그럼 그 대가로 해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공관위에서 투표를 한 거고 네. 공관위원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공관위원장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천은 표결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대가성이라고 완전히 묻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진 대변님 다음 걸 해야 되니까 짧게만. 요거는 짧게. 알겠습니다. 네, 공관위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듣지 않았습니까? 김영선이 해주라고 했는데 그 당에서 말이 맞네 하는 얘기 우리 모두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총선에서 있었던 일반적인 여론조사랑 비교를 하시는데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거는 공표된 여론조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특수한 경우 미공표된 여론조사를 특별히 그 사람에게만 보내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건진법사 통해서 통일교로부터 금품 받았다는 청탁과 결부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판결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재판장인 우인성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선고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위가 영리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은 다반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위가 높을수록 이를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하였습니다. 윤영호가 전성배를 통해 피고인에게 한 청탁은 금품을 결부시키지 아니하고도 위반이 검토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거미불로 화이불치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재판장 얘기 들어봤습니다. 뭐 이게 보면 청탁과 결부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을 치장하는데 급급했다. 이렇게 질타하는 얘기도 있고 이게 앞으로 많이 회자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거미불루 화이불치.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 야, 이거는 가훈 있잖아, 가훈. 아니 그 집에다 이렇게 높이 붙여놔도 괜찮을 것 같아. 가훈으로 나 이거 딱 보는 순간에
거미불루 화이불치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하자. 품위는 그 품성과 거기서 나오는 거지 거치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아, 이거 좀, 혹시 예. 사모님께서 결혼 기념일 선물 사달라 그러면 이거 딱 들이미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차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달라 그러지도 않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거 너무 확 와닿는 얘기여서 자. 김 여사 측은 샤넬백 받은 거 인정하면서도 고가의 목걸이는 인정하지 않았고 대가성 없다 의례적 선물이라 주장했는데 자 이지은 대변인님 네. 재판부는 그 부분적으로는 이제 대가성이나 이런 거 인정을 한 거죠. 맞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양형 사유를 말하면서 영부인은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요 이제 일부 유죄로 인정을 했는데요. 안타까운 거는 요거는 이제 현안 청탁과 함께 전달받았을 경우에는 유죄로 인정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뭐 감사의 대가로 줬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네. 유죄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너무 현실을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감사의 대가로 주변 사람에게 모두 이런 샤넬백 같은 거 주는 사람이라면 인정을 하겠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 영부인에게 이런 고급 어떤 명품을 줄 때에는 당연히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나중에 한 방 쓰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뭔가 좋은 것들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 모두가 다 아는 그런 경험칙을 무시하고 줬을 때 바로 청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면서 이거는 감사의 대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청탁이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건 무죄야라고 했다는 거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우리 경험칙과도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원 대변인 알선수재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사실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감싸는 것도 저는 사실 정치인으로서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예전에 그 샤넬이 아니고 이제 디올 그 파우치 백에 대한 이야기도 끝까지 이제 사과를 조금은 좀 어눌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탐탁치 않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좀 평가를 하자면 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탁을 하면서 어떤 대가성을 가진 금품이냐의 그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법에 따라서 이 신변의 자유를 구속하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좀 엄격하게 이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샤넬백도 뭐 무죄다. 그리고 이 그라프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이 김건희 여사가 네. 받은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제 유죄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엄중한 자리고 치장을 하지 말았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국민적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좀 더 판사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돌려줬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 받았기 때문에 유죄가 되는 것도 맞고 네. 추징금도 1,200만 원 넘게 지금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나왔고 받았다 할지라도 유죄고 이게 뭐 대가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 통일교 건에 대해서는 사실 이 네.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다가 권성동 의원도 구속이 됐고 오늘도 형이 나왔고 1심이 나왔고 또 민주당의 15명 정도 되는 의원에 대해서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이 무언가를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네. 문건이 지금 또 있기 때문에 똑같이 앞으로 좀 수사를 해야 하고 또 판결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보니까 윤영호 권성동 해서 이제 권성동 징역 2년, 윤영호 징역 1년 2개월 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게 이진 대변인님 네. 권성동은 직접적인 연관 없죠. 윤영호 같은 경우 이제 징역이 나왔다는 게 전재수 전 장관 있잖아요. 네, 전재수 네. 의원에 대해서도 조금 뭐 불리하게 나올 만한 소지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그거는 수사를 해봐야 할 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진술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예, 처음에는 줬다고 했다가 보기만 했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나 그런 진술 한 적 없다라고 했다가 네.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수사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오늘 권성동 의원 2년, 윤영호 1년 2개월.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 관련된 통일교 관련 수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김혜원 대변인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앞으로 이 권성동 의원 사실 이 통일교는 저희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추진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하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권성동 의원의 1심의 판결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이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거기 또 이제 성역 없는 수사 또 여야 똑같은 비중을 놓고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혜원 대변인께는 이 질문을 한번 더 드려볼게요. 뭐 김건희 여사 측 변호사는 특검은 정치적 수사였다. 뭐 이게 이제 국민의힘 저기 입장하고 좀 비슷한 거 같고 강압 수사, 위법 수사가 있었는데 그런 위법 수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 시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자, 국민의힘은 근데 반면에 이제 이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입장 같은 걸 잘 안 내요. 특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이 나왔을 때도 이미 우리 당을 나가신 분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당을 나가신 분인 건 다 아는데 그래도 입장을 내는 게 맞지 않나 하는데 뭐 김건희 여사 경우는 더더욱 이제 별다른 입장을 안 냈는데 이를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같이 묶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윤, 김 이렇게. 자,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별 입장은 없었던 거죠 오늘? 예, 구체적인. 사실 실제로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좀 함구하고 있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게 죄를 안 지었다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잘못한 것은 이제 분명히 잘못한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과 이 당과의 관계가 사실 원활하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뭐 이제 계엄과 탄핵과 여러 가지 일련의 그런 분열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솔직히 좀 말씀을 좀 드리기가 또 송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여당일 때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표가 바뀌거나 지도부가 바뀔 때마다 저희가 좀 사과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관의 이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존중한다 정도로 가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도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우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이후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더 지나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 분기점까지 각각 정체입니다. 이 목감휴게소에서 금천까지는 9km 밀리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동수원에서 부곡까지 8km 어렵습니다. 또 군자 분기점에서 월곡 분기점 사이로도 주춤할 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은 서안성 진출로 1차로에서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 평택 방향은 안진터널 부근 1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칠곡 휴게소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 중입니다. 또 부산 외곽고속도로 창원 쪽 철마 4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 김용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자동차 관세, 상호 관세 등 한미 관세 협상 이전 25%로 돌리겠다. 한국 국회가 잘 안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와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야, 우리 주식 시장이 또 별로 안 흔들리더라고요. 네. 초반에 흔들리다가 아니나 다를까 오늘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만약에 트럼프의 요 속에 들어가 계시다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지은 대변인. 정말 알기 힘든 그래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제 또 기업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간 승부수를 던지고 결국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때리고 상대 반응 보고 그다음에 살짝 조정하고. 낮췄다가, 예, 예. 예. 그런 것들에 굉장히 좀 잘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빨리 대미 투자를 해라 이런 압박으로 보입니다. 빨리 입금해라. 입금해라.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 미국은 이제 거래를 했어.
그래서 미국은 할 일을 했는데 관세를 내리는 할 일을 했는데 한국은 왜 니네 아직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 다시 올려버린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즉 대미 투자 특별법을 그거 빨리 통과시켜라. 요거 발의함으로써 이제 자동차와 부품 관세가 15%로 내려간 거잖아요. 그렇게 내렸는데 발의만 해놓고 통과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안 시키고 있으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재현 대변인 반론도 들을 건데 김민석 총리 미국 다녀오고도 바로 오자마자 뒤통수 맞았다. 한 라인 넘는 거냐? 그동안 어떤 식으로 대화를 이어오고 있었냐? 이제 정부 책임론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여쭤보는 게 낫겠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트럼프의 저 변덕성을 우리가 어떻게 다 예측하냐? 뭐 이렇게 이제 반론이 있잖아요. 네. 야당이 제기한 정부 책임론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뭐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네. 그 부분도 저는 충분히 제기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를 믿고 따라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네. 잘 돼간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25% 올린다고 뭐 우리는 구구절절하게 이제 뭐 국힘에서 필리버스터만 하고 뭐 176개의 민생 법안도 통과 안 시켜주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못했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최종적인 책임은 이제 정부가 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10월 말에 정상회담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11월에 발의했는데 2달 동안 뭐 했지? 이렇게 맞아요.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국힘에서 뭐 이제 상임위를 열지 않고 회피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뭐 국가 이제 그 책임은 네.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야당이 여당을 공격할 수는 있어요, 정부를. 근데 사실 이거는 미국이라는 어떤 그 거대한 상대와 우리나라가 싸우는 거면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뭐 비난을 좀 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국합 배드캅 역할을 하면서 좀 이렇게 공동 대처하는 게 이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혜원 대변인? 맞습니다. 이런 관세 문제 같은 것들은 헐뜯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배 한 배에 같이 타 있는데 같이 침몰하느냐 아니면 같이 구조가 되느냐의 문제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정부 여당이 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이거 들어주세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용할 수도 지렛대로.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협치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 협치의 기본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한미 이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있는 이 3,500억 불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이 누가 먼저 꺼낸 것이고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부터 해서 그간의 여러 가지 미국과의 어떤 이 내용들이 오갔는지에 대해서 네. 우리 야당이 사실 많은 정보를 공유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심지어 13일 전에 미국에서는 이 과기부나 외교부 등등 주요 부처에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것이 이제 온풀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였는데 네. 그 관련된 이 기자 회견에서 한 기자분께서 내용을 전체를 공개해 줄 수 없냐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공개해 줄 수 없다라고 했고 오늘 현안 질의에서도 송원석 원내대표가 네.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이 문서를 공문을 내용을 좀 공개해 달라 했는데 그것도 공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한 파악이 전혀 불가한데 협치를 하거나 공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점이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는 함께 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내용들을 좀 먼저 공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approval, 그러니까 승인이라는 이 표현을 제가 영어를 좀 썼어요. 한 단어를 죄송합니다. 네네. 자, 이 승인 approval이라고 표현을 쓴 것은 이것은 비준 절차를 승인, 즉 비준에 쓰는 것이지 이 민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대미투자 특별법을 통과시키란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면은 passing a bill이라는 표현을 썼을 텐데 네. approval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사실 이것은
기존의 한국 이 정부에서 이 헌법에 명시된 대로 나라의 국익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대한 결정들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을 거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 부분을 좀 승인해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법이 아니라 더더욱이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MOU다라고 둘러가는 것보다는 비준 절차를 공식적으로 절차대로 밟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근데 비준을 하게 되면 뭐 장점도 있지만 좀 약간 바인딩. 아 이거 영어 그렇죠. 자꾸 쓰면 안 되는데. 약간 얽매이는 구속이 측면도 되죠. 이제 있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약간, 오늘 영어가 이지은 자연스럽게 대변인도 영어 써야 돼요. 영어 해야 지금. 돼요. 네, 지금. 트럼프 프레지던트 트럼프께서 영어 잘하시네요. 아니 영어 그런- 잘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오늘. 네. 아니 정말 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요거를 이제 행정 명령으로 해가지고 관세를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비준을 해버리면 이건 법률적인 효력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국제 조약이니까 우리만 여기에 발을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야 되는 거면 해야 되겠지만 이 MOU는 헌법상 국제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비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자승자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일단 바인딩 자 MOU냐 비준이냐 그다음에 특별법. 일단 특별법은 좀 속도를 낼 것 같으니까 오늘 그 주제는 요 정도 하고 자 말 많은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참 일찍 퇴원했어요. 약간 놀랐는데 과연 내일 회의를 위해서 어젠가 그제 일찍 퇴원했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우리 대변인이시니까 네. 건강이 어때요? 괜찮아요? 회복 안 되실 텐데. 완전히 되지는 않았고요. 예. 오늘 그 농수산물센터에서 예. 우리가 이제 현안에 대해서 좀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아는 색이 너무 안 좋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까지 그 전당대회 이후로 계산을 해보면 17kg가 몸무게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 네. 건강이 당연히 잘 회복은 안 되었고 또 이 흉통을 호소했을 때 이 심혈관 관련된 검사한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네. 좀 아직은 거동이 쉬운 상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좀 당무로 복귀를 해야 된다라는 분들의 또 그런 소망이 또 있기도 해서 월요일 날 일찍 좀 퇴원은 했고 네. 그 뒤에 전화 통화 등을 통해서 당무를 조금씩 하고 있던 걸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요. 오늘 대형마트 가서 농수산물 물가 점검한 거 거기에 이제 짤막하게 저희가 한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늘 먼저 국민께 다가가고 현장에서 뛰겠습니다. 현장에서 들려주시는 여러 말씀들을 잘 듣고 국회로 돌아가서 저희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그것들을 정책으로 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면 국민의힘이 더 먼저 나서고 정부 여당에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 뭐 민생 현장이랄까 이런 정책 현장에 오늘이 복귀한 건데 단식으로부터 자 반면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김영삼 전 대통령 관련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국회에서 아마 현역 의원이 제명당한 지금까지는 단 한 명이 김영삼 전 대통령인 거 아는데 한동훈 전 대표 영화 보고 나오면서 부당한 제명 당하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만 믿고 가겠다. 근데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그 얘기를 기자들이 전하거든요. 저쪽에다가.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한테 전했더니 장동혁 대표 절차에 따라 충분한 시간 주어졌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 자 김효은 대변인 전망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당무감사위에서도 소명을 해달라라고 절차적으로 통보를 했는데 그것을 네. 이제
한 전 대표 본인은 그 문자를 받지 못했다라고 했고 또한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짧게 예 아니오로만 좀 대답해달라고 하는 간단한 그런 질문지 10세트도 보냈지만 답변을 네. 받지 못한 상태로 당에서 공식 이 자료를 받은 것들을 가지고 당무감사위에서 결정이 났고 그게 또 윤리위로 또 회부가 됐습니다. 윤리위에서도 소명을 해달라고 했지만은 소명하지 않았고 네. 재심 절차까지 밟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재심 기간 열흘을 또 그냥 보냈고 장외 집회를 오히려 하고 이 당에 있는 지도부를 맹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신동욱 수석 원내대표가 그렇다면 그러면은 이 지도부에 와서 그러면 소명해 달라. 그럼 거기서 우리가 지도부 회의에서 검증하자. 예, 검증하자는 얘기까지 했지만 거기에도 묵묵부답이었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이 정당도 주어진 절차가 있고 방식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본인의 이런 외침을 지금 장외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 공당의 전 대표로서 할 행동이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은 절차에 따라 이게 진행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절차는 진행을 해야 되고 그것이 네. 내일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현 대변인. 네.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런 정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본인이 그렇게 설명하라 그랬는데 대표 재직 때부터 안 하고 이렇게 끌다가 당이 이 문제로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냐. 이제 책임론이 이제 제기되는 거고. 반면에 이런 문제는 결국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 당이 뭉쳐서 가야 되는데 분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왜 다들 저러고 있냐. 그 당사자들이 장이나 한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제명 결정이 나면 거기에 대한 정책 파장이랄까 국민의힘에 미치는 영향 어떨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저는 이제 제명이 되면 네. 그때 또 한 번 한동훈 전 대표에게 별의 시간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본인이 하기 나름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별의 순간은 언제 왔냐면 그 계엄 때 본인이 나서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고 우리가 계엄 해제해야 된다라고 나섰을 때 그때는 정말 별의 순간이 한 번 왔고 그리고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큰 자산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걸 살리지 못했어요. 한한 공동 정권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걸 다 이제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지금 다시 제명이 됐을 때는 저는 물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 끌고 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순교자의 이미지 그다음에 지금 장애 집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더 합쳐서 더 힘을 모아서 중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상황에서 이 당 내부로 이렇게 쪼개는 결정을 하는 게 맞냐라는 당원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본인이 제명이 된다면 네. 나가서 그 사람들을 세력으로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자신이 뭐 선거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당을 만든다든지 하면 또다시 새로운 어떤 별의 순간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퀘스천 마크입니다. 자, 지금 이재현 대변인은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뭐 부활이라든지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선거 앞둔 국민의힘 괜찮은 겁니까? 어떻게 그 당내에서도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제명을 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네. 무조건 물리적으로 플러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합치고 보자라고 받아들이고 보자라는 분들도 있고 소명을 끝까지 해서라도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안고 갈지 따로 갈지를 결정하자라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네. 의견이 정말로 분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누차 설명을 하는 것이 이것은 빨리 해결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 안철수 의원이야말로 지난 이 대선 때 드루킹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이런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온라인상에서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것과 이 댓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시면은 특히 이제 뭐 7, 8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IP라든지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세대 차이가 아무래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설명을 다 듣고 나면은 이게 심각하구나 하시지만 네. 뭐 20, 30대나 40, 50대 정도 되는 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알고 나면은 이것은 상당히 조직적이었고 좀 내용이 많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좀 드러나는 정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는 우리가 드루킹에 대해서 그렇게 피해를 호소를
하면서 이것이 음. 나쁘다고 하면서 당 내에서 일어난 이 당원 게시판 조작 사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못하면 우리가 정당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한 메시지를 내겠냐라는 그런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개인정보 동의서 한 장만 동의를 해주면 IP 조회 30분도 안 걸리고 끝나는 일인데 이것을 1년도 하고 2개월이 더 넘게 질질 끌고 결국에는 가족이 쓴 것을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에 있는 공식 기구들을 다 조작감사, 조작윤리위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우리 당으로 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당을 할 게 아니라면 결국에는 국민의힘 소속이 되어야 하는 분인 건데 이렇게 당에 있는 모든 공식 기구를 부정하고 이것을 조작이라고 하는 부분이 당원분들한테는 갈수록 더 분노를 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향후 공천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시스템 자꾸 영어가 아니 나오네요. 오늘 김효은 대변인 오니까 자꾸 영어가 나오네.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자,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과거 공천에서 그런 일부 시스템 밖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현재 발생했고 그것이 수사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엄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 그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한 그리고 객관적이고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함으로써 물샐 틈 없는 그러한 공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더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오늘 각 시도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과 현역 지역위원장을 거의 배제하고 전문성, 객관성, 중립성을 갖춘 외부 인사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지금 박수현 의원 얘기 들어보면 여튼 뭐 그 지역위원장이라든지 현역 국회의원들 배제한다. 그래서 네. 이제 조금 더 투명하게 하겠다. 지금 안 그러면 지금 구조가 그 지방의원들 완전히 거기에 자기의 사단처럼 갖춰져 놓고 계속 그게 영향력 행사하고 그다음 평소 때 자기한테 잘한 사람, 충성을 한 사람 또 앉히려고 하고 이러면 이게 공정한 경쟁이냐 이런 합리적인 우리가 그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자, 그건 뭐 당연히 당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이제 김경 전 시의원 녹취 파일 보면은 네. 다수의 전현직 의원들 뭐 심지어 7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벌써 자, 그렇다면 아니 경찰 출신이신데 정말 네네. 죄송합니다. 네. 어차피 경찰은 이제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어떤 국가기관 거기에 이제 정권에 소속된 기관인데 특별검사로 가지 않고 지금 기존의 수사기관으로 이게 잘 밝혀낼 수 있을까요? 저는 예. 그 경찰이 이 수사를 아주 잘 해내야 하고 네.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운을 걸고 해내야 명운을 된다? 걸고 해야 됩니다. 만약 이걸 제대로 못하면 그거 봐라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대통령 눈치 보고 해가지고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를 들을 거고 그러면 앞으로 있을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거가 다 이제 헝클어지는 거거든요. 네.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지 경찰이 검사를 대신할 수사기관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수사라든지 김병기 의원 수사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할 거라고 제대로 생각을 합니다. 밝혀낸다. 네, 그래서 이재현 대변인 보시기에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명운을 걸고 잘해낼 거다. 자, 김혜원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 어떻게 처리돼야 됩니까? 우선 김경시 의원이 미국 네. 가전 그 박람회 CES에 아무렇지 않게 잘 다녀온 것만 봐도 지금까지 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진행 사항을 놓고 보면은 네. 국민 눈높이에는 한없이 모자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렇게 큰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는 관련자를 출국 금지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국민의힘 그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소환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번이나 이 출국 금지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적극적이던 수사기관이 지금 김경시 의원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늦장 대응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이 경찰의 칼날의 매서움을 좀 보여주지 않아야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정청래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휴먼 에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이 박수현 의원의 말씀을 보니까 역시나 이거는 시스템 에러인 것을 민주당에서 좀 일부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부 인사로만 채우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외부 인사도 저도 당 생활을 좀 해보니까 결국엔 누구의 이제 추천으로
들어와서 하는데 네. 그 추천 과정도 좀 투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시스템을 바꾼다고 하셨는데 시스템을 바꾸기 전에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 네. 현재 서울시당위원장이 민주당은 아직도 장경태 의원입니다. 이분이 지금 성추행 의혹 때문에 윤리위에 회부됐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로 계속 직을 유지하고 현수막으로 지역에서 정치도 계속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하게 시스템을 바꾸겠다라고 하면 인사도 빨리 좀 단행을 하시고 윤리위도 재빠르게 가동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저 이지은 대변인 네. 1분 남았는데 네. 여기에 대한 반박을 드릴까요? 딴 질문을 할까요? 제가 한 말씀 1분만. 할게요. 그러시죠. 예, 아니 근데 이재현 대변인. 다 공감을 하면서 저는 이건 진짜 여야의 문제가 뭐 별도로 다를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중랑구에서도 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뭐 녹취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얼마씩 줘야지 내가 이걸 운영할 수 있으니까 시의원, 구의원들이 얼마씩 내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그러지 않으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정말 그림자 같은 암의 세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할 거 없이 좀 깨끗하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수사가 필요하면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니라고 해도 지금 드러나는 이런 것들 보면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잘못된 구조가 분명히 있는 거를 인정하고 네네. 같이 힘을 합해서 그것을 제대로 개혁하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처음 패널로 출연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아주 그리고 유익하고 꼭 들을 만한 말씀을 잘해주신 두 분입니다.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 김혜원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7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7살 은영이의 어깨는 또래들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팔에 철심을 박은 채 어깨 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아빠와 자폐와 뇌전증을 앓고 있는 여동생을 홀로 돌보며 살아가는 은영이. 부모님의 이혼 이후 멀리 떨어져 지내던 엄마마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은영이의 마음에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깡마른 몸으로 은영이는 평일엔 학교와 가족 돌봄으로 가고 주말에는 카페 아르바이트에 나섭니다. 힘겨운 환경 속 묵묵히 하루를 버텨내고 있지만 막막한 미래는 은영이의 마음을 무겁게만 합니다. 은영이가 건강을 회복하고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9.4도로 출발했고 낮 기온은 영하 0.8도까지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하루 종일 중부지방은 영하권인 곳이 많았는데요. 현재 한파특보는 대부분 중부지방과 경북권에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이들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10도 안팎으로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고요. 또 낮 기온도 0도 이하로 영하권을 유지하겠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주말 오후부터 조금씩 한파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말 오후 서울은 0도까지 오른 뒤 이제 일요일부터 조금씩 기온이 오르는 양상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하늘은 맑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가끔 구름 많은 제주에 비나 눈이 오겠고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에는 눈이 날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1도, 또 파주는 영하 14도, 철원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이 영하 15도에서 영하 3도 분포로 춥겠고요. 내일 낮 기온도 서울 영하 2도 등 전국이 영하 3도에서 7도에 그치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대부분 동쪽 지역 또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영하 2.4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의 관세제 인상 움직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 모두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했습니다. 해법을 두고는 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야당은 한미 무역합의 국회 비준을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한국과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며 대화를 시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여사가 받는 3가지 혐의 중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코스피가 어제보다 1.69% 오른 5,170.81에 마감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22.5원의 거래를 마치며 석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 지자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반면에 속도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대구 경북 통합의 쟁점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육선 국회의원이자 국회 부의장 맡고 계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호영 부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호영입니다. 네네. 부의장님을 진작 저희가 방송에 모셨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고요. 최근에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예. 오늘 주로 다룰 대구 경북 행정통합하고도 이제 긴밀히 좀 연관이 돼 있다고 보여지는데 의원님께서 대구시장 출사표 던지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출사표 던지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점점 수도권과 격차가 벌어지면서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네. 경북만 하더라도 소멸 시도 20개 중에 8개가 경북에 들어있고 대구도 GRDP가 33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지사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냐? 그건 아니거든요.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경기 규칙이 잘못돼서 그렇다. 중앙정부와 지방의 관계, 네.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에서 지금의 방식으로는 되지 않는다. 예산 몇백억, 몇천억 더 따온다든지 네. 기업 한두 개 유치해서는 이런 흐름이 바뀌지 않고 대구나 경북이 소멸되고 낙후되면 그것은 결국 국가적인 문제로 돌아오기 때문에 네. 제가 중앙정부나 국회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하소연을 하고 경기의 규칙을 바꾸어서 대구를 살려보려고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경기의 규칙을 바꾸겠다. 다시 말해서 이게 그냥 예산 뭐 좀 더 따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구조를 바꾸고 패러다임을 바꿔야지 이게 해결된 문제다. 그런 취지로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셨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대구 경북 통합 얘기 이제 쭉 할 텐데 최근에 SNS에 지금 통합하지 않으면 20조 원의 기회를 잃고 변방으로 밀려난다. 이건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지금 중앙정부가 네. 이번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네. 4년간 20조의 교부금을 주고 그다음에 공기업 이전이라든지 국책 사업에서 우선 배려를 한다고 했는데 네. 충남 대전 그다음에 전남 광주가 조금 앞서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런 지자체는 20조를 받고 공기업이 오는데 만약에 대구 경북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네. 20조를 날려버리게 되는데 대구 올해 예산이 12조 가량 되는데 그래요. 법정 복지비하고 공무원 인건비를 빼면 막상 사업할 수 있는 돈은 1, 2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20조는 전액을 사업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대단한 돈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통합이 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따로 뽑히고 나면 최소한 빨라도 4년 뒤에라야 통합이 가능한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짜 공기업 다 가고 딴 쪽이 20조 먼저 가는데 안 하면 이것은 큰 실패가 될 것이다. 그래서 문이 열릴 때 네. 무조건 같이 가야 하고 대구시와 경북도 간에 완전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큰 줄기만 합의되면 네. 일단 성찰을 하고 나서 조정해야 될 일이다. 또 그리고 그것은 도청 소재지를 어디 둘 것인가 이런 문제는 전남 광주나 충남 대전도 똑같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 기억이 맞다면 한 3년 전쯤인가요? 홍준표 시장 시절에 당시 홍 시장하고 이철우 경북지사가 통합에 대한 의지는 여러 차례 피력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말씀하신 대로 충남 대전이나 광주 전남이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대구 경북이. 그러니까 지금 뭐 도청 소재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그 본격적인 통합 추진을 좀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어떤 요인들이 조금 있습니까? 없지는 않은데 많이 제거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 대구 경북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해서 통합하여야 한다는 논의를 2018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또 때에 따라서 조금 잠잠했다가 말씀하신 대로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합의까지 됐었는데 네네. 사실은 홍준표 시장이 중간에 그만두고 가는 바람에 이제 논의가 조금 소강 상태에 있었죠. 네. 사실은 통합 법안을 제가 작년에 받아서 국회 법제실하고 조율을 거쳐서 거의 완성된 걸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다른 지역이 이 법안을 토대로 조금 더 몇 개 조문을 첨가한 그런 형태거든요. 이게 사실은 준비를 가장 많이 해왔던 데입니다. 해왔던 데고 경상북도 의회의 동의가 문제였는데 드디어 오늘 경상북도 의회도 조금 전에 동의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대구와 경상북도가 통합하는 데 대해서 경상북도 의회가 동의를 했습니다. 아, 의회가 통합에 대해서 물론 반대도 열몇 표 있었습니다만은 압도적 다수로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결의를 했기 때문에 네. 현재 형식적인 장애는 없고 동의 절차는 다 된 것이고
국회에서 2월 중에 다른 지역 법이 심의될 때 같이 통과되면 완성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요. 자, 부의장님, 그리고 아까 이제 승차하고 그다음에 조정하면 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른바 선통합 후 보완론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이거를 막 모든 거를 다 갖추고 모든 동의를 다 하고 그 대구 경북에 나름 뭐 큰 줄기는 잡았다고 해도 하다 보면 뭐 또 차이점이 있을 텐데 그거를 다 하려면 될 일도 안 된다. 거기다 지금 시간이 한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라타자. 그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자, 부의장님, 광역지자체 통합 논의에서 빠짐없이 이제 등장하는 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뭐 권한 재설계, 다시 말해서 통합자치단체 규모에 걸맞게 재량이랄까 권한을 이제 대폭 이양해주고, 그래서 그게 이제 단순히 돈 뭐 얼마 받아오는데 그치지 않고 완전히 그 구조적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런 수준까지 이제 가야 된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권한하면은 이 뭐라 그럴까, 재원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 돈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지금 대전시장이나 뭐 충남지사나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이분들은 예. 국세의 일정 부분을 이 지방세로 가져와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예. 국가의 이제 그 세금 체계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완성된 형태의 이 통합은 네. 중앙정부로부터 이 권한도 많이 이양받아오고 그다음에 규제도 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도록 많이 풀어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재원 구조, 예를 들면 지금은 국세 비율을 대략 뭐 7대3, 6대4 이래 하는 걸 더 비율을 조정해서 네, 지방이 사업할 수 있는 재원이 더 있도록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을 한술밥에 배부르락하는 속담이 있습니다마는 네. 큰 얼개를 만들어 놓고 장차 그렇게 하는 걸 전제로 한 다음에 조금씩 실험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원도 네. 한목에 왕창 지방해주면 또 딴 데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정해놓고 가면서 조금씩 완성도를 높여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네. 종국에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국세 비율을 지방세로 많이 돌려서 지방 재정을 좀 튼튼히 해야 하고 네. 그다음에 세율에 관해서 중앙과 지방이 차등을 가지고, 예를 들면 기업이 이 대구 경북이나 지방에 오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왔을 때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네. 근데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법인세를 물리는 것보다 지방으로 멀리 올수록 법인세를 낮게 하면 기업이 올 유인 요소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재량을 좀 주어야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요. 법인세 지금 갖고도 유인해야 수도권 된다. 규제 때문에 네. 서울 경기에는 공장을 지을 수 없고 그 서울 경기 인접한 아산, 천안, 당정, 원주에는 기업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이원화해서 기업이 오지 않는 훨씬 남쪽, 전남북, 경남북 이런 데는 좀 더 세제 혜택을 주든지 이래서 기업들이 이쪽에 올 유인 요소와 이쪽에 오는 것이 수도권에 있는 것보다 혹은 중부권에 있는 것보다 더 기업 경영에 낫다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세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파격적인 지원 인센티브 방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마련해 줘야지 진정한 의미의 국토 균형 발전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예. 자, 아까 이제 경북도의회가 대구 경북 통합 이제 그 찬성하는 그런 중요한 그 입장을 보였다, 의결이라 그럴까요? 그런 입장을 예. 보였다고 하셨는데, 자,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양쪽의 수장이랄까 양쪽 단체끼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혹시 주민 투표나 이런 거는 너무 번거로울까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본래적인 의미에서는 주민 투표하는 게 뭐 틀리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원래로 하면 그리고 또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이 완벽한 절차인데 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절차를 밟으면 통합단체장을 뽑을 수 없는 시간적인 문제가 생기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게 또 4년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가름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네. 여론조사하면 대략 65% 이상 통합 찬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여론조사나 이런 걸로 가름할 수도 있고 원래는 의회 결의만으로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기는. 그래요. 어쨌든 뭐 주민들을 대표하는 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주민 투표까지 거치면 모든 절차를 다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이번의 경우에는 그런 시간의 촉박함 때문에 실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다수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걸로 가름해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네, 여론조사나 그 도의회, 뭐 시의회 이런데 그 의결로도 가름하고 어쨌든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야 된다 말씀하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부의장님 통합해서 규모 키우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지만 거기에 어떤 발전 전략이랄까 청사진이 뭐 갖춰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 대구 예. 경북하면 이제 일단 떠오르는 게 섬유 산업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뭐 물론 뭐 포항에 그 포스코도 있긴 하지만 통합과 맞물려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 성장 동력 지금 키울 수 있는 대구 경북에서 키울 수 있는 새 성장 동력 이런 게 있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그래서 그 표현을 대구 경북이 재산업화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재산업화. 예. 예, 사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하는 관세 정책이나 모든 것들이 미국의 재산업화라고 합니다. 네. 미국의 제조업 공장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경제가 산다는 것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대구 경북을 산업화하시면서 네. 구미의 전자공업, 그다음에 포항의 철강공업, 대구의 섬유산업 이렇게 이제 산업화를 해서 대구 경북이 발전을 했었는데 대구의 섬유산업이 낙후되면서 대체 산업을 못 찾았던 것이죠. 그런데 네. 다행히 그 사이에 대구 경북 일대 구미, 영천, 경산 일대를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이 많이 활발해져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자동차 부품 산업은 로봇 산업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대구에 로봇 테스트 필드가 만들어져 있고 이래서 예. AI 대전환을 통해서 로봇 산업,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산업 이런 것을 결합한 모빌리티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대구 재산업화의 핵심이 될 성장 동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걸맞게 로봇 산업, 기존의 자동차 부품 산업, 전체적으로 이제 모빌리티 산업 이것으로 충분히 대구 경북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예. 자, 최근에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대구는 매년 인구가 10,000명씩 줄고 지역 대학 졸업생 2만 명 중 절반 이상이 취업을 위해서 수도권으로 떠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아까도 모두에 잠깐 말씀하신 광역단체장의 무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한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출산으로 약간 결은 다르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뭐 우리가 국가 소멸 우려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런 어떤 그 국가적 대응해야 된다는 과제라면 대구 경북 차원에서는 마찬가지로 어떤 여기에 대한 구조적인 대응을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경상북도는 많은 노력을 해서 출산율이 좀 반등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대구도 이제 최저점을 찍고 조금 반등을 하는데 우리 이웃 경산에 대학이 13개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학생들의 70-80%가 대구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졸업생이 1년에 2만 명 가까이 나오는데 대구 경북에 대학생들이 취업할 만한 마땅한 직장이 없으니까 네. 직장 구하러 전부 서울에 올라가니까 매년 10,000명씩 빠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모빌리티 산업, 그다음에 로봇 산업, 예. 그다음에 또 대구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메디시티 의료 산업, 의료 그다음에 산업이요. 저희들 지금 AI 전환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성구의 알파시티라 그래서 네. 5,600억 국비 예산이 들어오는 AI 전환 사업 기지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많이 유치함으로써 대구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직장을 가지게 되면 저는 인구 유출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네. 저출산의 원인이 이 아이를 출산을 한 만한 집이라든지 그다음에 결혼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직장이 또 있는 것도 연관이 있죠. 그렇습니다. 집값 비싼 수도권보다는 대구 경북에 직장만 있으면 저는 출산율도 많이 올라가고 중앙정부가 하는 저출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지방을 키움으로써 저는
모든 영역에서 반전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강력히 추진하는 건 이제 좋은데 다만 하다 보면 또 생각 못했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난관이 봉착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통합 과정에서 어떤 갈등을 좀 최소화하고 효율을 뭐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방안 같은 것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는데 네. 손해를 일방적으로 감수하라고 할 수는 없지요. 경북 북부 안동, 예천, 영주 이런 지역에서 통합의 우려를 표시하는 것은 경상북도 도청이 안동에 와 있는데 통합되면 그 기능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기히 잘 지어놓은 도청을 없애거나 폐지할 수는 없고 다 똑같이 활용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통합이 경상북도에 가져다 주는 이익은 경북 북부 낙후 지역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킬 만한 재원을 통합자치단체가 가진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통합으로 인해서 이 우려하는 안동, 예천, 영주 이런 지역이 통합된 광역지자체가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집중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통합된 이후에 그 광역단체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통합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보는 그런 데들을 다른 방식으로라도 네. 이 보완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해야 모두가 만족하는 통합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약간 소외된 지역이나 낙후된 지역이 더 낙후되면 어떡할까 이제 어떻게 우려를 하지만 그 막대한 재원으로 그런 부분을 훨씬 더 활성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또 주민들 설득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부의장님 그리고 대구 K2죠. K2 군공항 이전 문제가 대구에는 또 현안입니다. 자, 예. 이와 관련해서 주호영 의원님께서는 이전 사업에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제 군부대 이전은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는 틀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네. 지자체가 옮길 군부대를 지어주고 옮기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땅을 팔아서 가져가라, 비용을 가져가라 이런 구조인데 네. 육군 부대는 예전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육군 부대는 부대 옮기는데 1조 5천억 내지 2조가 드는데 지자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고 네. 그다음에 부대가 떠난 자리는 아파트를 지어서 충분히 그 수익성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공군 부대는 이전하는데 20조 정도 듭니다. 12조 정도 드는 데다가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따지면 20조 정도 드는데 1년 모든 예산이 12조인 지자체가 20조를 10년간 감당할 수가 없는 점이 첫째 하나의 문제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대구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중에 군부대가 7개나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대전, 광주, 부산 네. 이런 데는 군부대가 거의 이 광역시 밖으로 나가는데 대구만 7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지역 발전에 엄청난 장애가 되고 나라 전체의 안보를 위해서 대구시의 희생이 큰데 이 전투 비행장은 국가 시설이지 대구의 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네. 답답하면 아쉬우면 너희들이 옮기라 이건 첫째 말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220만 평인데 옮겨가는 부지를 520만 평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시설도 지금 이 오래돼서 낡은 시설이 많은데 완전히 새로운 시설을 요구하니까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대구시에 대한 갑질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네. 또 현실적으로도 대구시가 이 20조를 감당해서 할 형편이 안 되고 이게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나라가 가져가서 옮겨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답답하면 대구시가 옮기라 하면 이것은 영원히 못 옮깁니다. 대구시가 10년간 20조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전혀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노력하는 데까지 최고로 대구가 털란해서 해봤지만은 이제는 안 되니 국가가 맡아서 해주시오. 이것이 저희 요구입니다. 요구이고 지난번 타운홀 미팅에 오셨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네. 전투비행단 이전은 나라가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잘 알겠고요. 지금부터는 여의도 정치 현안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자, 주호영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 당명 개정 움직임 두고 포대가리일 뿐이라고 이제 일침을 놨습니다. 그렇다면 간판가리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변해야 할 혁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 그게 제 표현이 정확하게 옮기지지 않았는데요. 아, 그랬나요? 예. 예, 당명을 바꾸되 거기에 따르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포대가리로 오해받는다.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당명을 바꾸는 데는 많은 비용도 들고 그다음에 익숙한 이름을 버리는 데 대한 손해도 따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훨씬 얻는 이익이 많고 지금까지는 잘못됐으니 잘못된 것을 버리겠다는 결단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결단에 맞는 변화가 따라줘야 하는데 그 변화는 무엇이냐. 국민들이 이제 바뀌었구나. 네. 이제 정권을 맡겨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은 몇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첫째, 당의 정책이 국민들을 위한다고 국민의 마음에 확 다가와야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은행. 저 사람들의 말은 믿을 수 있고 약속한 것은 지키고 그러다는 어떤 그런 확신을 줘야 가능한데 네. 그런 것 없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행태는 놓아둔 채로 이름만 바꾸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간판가리에 불과한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지점, 여러 지점들을 모두 고쳐야만 이름에 걸맞는 당이 될 것이다. 그런 취지입니다. 제 말씀은. 비판받는 지점을 모두 고쳐야 된다. 이제 우리가 이제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의원님은 지난해 말 토론에서 비상계엄 같은 거 이제 언급을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폭정을 거듭하다 탄핵됐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자, 예. 이제 몇 달 후면 지방선거에서 다시 국민의 심판 선택을 받게 되는 건데, 예. 자, 윤 전 대통령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국민의힘이 더 확실히 벗어 던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저는 보수는 네. 소위 보수 정당을 자처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찾을 때 그것이 보수 정당이고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보수 정당이 가지는 핵심적인 가치들은 사실을 중요시한다. 팩트를 중요시한다. 첫째. 예. 그다음에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주의를 존중한다. 네. 그다음에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준다. 이런 요소들을 가질 때 그것이 보수인데 예. 지금 우리 당이나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하는 행태는 팩트에 기반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우리 당 출신의 대통령이시기는 했지만은 계엄은 헌법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군사상의 필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고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해줘야만 네. 국민들의 지지가 올 수 있는 것이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이 마치 옳았던 것처럼 하면 국민이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소위 계엄 그다음에 그에 이은 탄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헌법적인 가치나 네. 다수 국민들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 당의 진로를 정해줘야만 저는 다시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징계건이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전 대표 김영삼 전 대통령 관련 영화 보고 나오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 전 대통령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만 믿고 계속 가겠다.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에게 기자들이 물어봤더니요. 절차에 따라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 그래서 지금 내일 제명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높아 보이는데 자, 이 문제 어떻게 뭐 젊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주호영 부의장님 보시기에는 이 문제 어떻게 매듭 짓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여기에 어떤 의견 표시를 하니까 네. 제 휴대폰에 양쪽에서 서로 문자폭탄이 날아와서 조심스러운데 네네. 당의 지지율이 많이 낮은데 이래 다투는 모습이 네.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불난 집에서 서로 못 죽으려고 싸우는 것 같다. 불탄 집에서. 예. 그런 지적이 가슴 아프게 다가오고 있고요. 싸우는 것은 서로 잘잘못을 따지고 논리를 세우면 다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 네. 양패구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둘이 모두 패하고 모두 상처를 입는다. 네. 저는 그런 모습으로 당이 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느 편이 옳다 그러다 말하기 전에 네. 그래서 정당은 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선거 승리는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뭉치고 화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원칙론만 언급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다시 시비에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이렇게 본인의 정치적 입지 뭐 두 분 다 본인의 정치적 입지 이거보다는 선당 후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답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또 역지사지해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뭐를 바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푸는 것이 정치이지 네. 나만 옳고 상대는 다르다. 상대는 잘못됐다. 그다음에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것들이 다 정치와는 친하지 않은 행위들인데 네. 서로 편을 갈라서 그렇게 싸우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가 안 됐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 푸는데 도움을 못 준 중진으로서는 참으로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부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편안한 밤 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이번 주 가장 뜨거운 국제 뉴스 화제 소식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입니다. 오늘도 조윤주 외신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미네소타주인가요? 네. 연방정부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2명 사망했습니다. 잇따라 사망한 겁니다. 네. 미국의 혹한이 불어닥치는 상황에서 이민 세관 당국의 강압적 진압을 규탄하는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네. 미국의 연방 이민 단속 요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국경 수비대 요원들이 총격을 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인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시가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고요. 이후로 미국에서 굉장히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고 네. 또 공교롭게도 미네아폴리스에서 2사람이나 사망했습니다. 프레티시가 24일에 사망했고요. 지난 7일날 르네 구씨 이분이 네. 여성인데 공교롭게 2사람이 백인이고 또 37살 동갑이었습니다. 아이고, 네, 사망한 프레티시는 남성으로 미국 시민권자이자 제양군인병원 중환자실에 간호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전역에 지금 혹한으로 굉장히 날씨가 춥습니다. 미니애폴리스도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요. 네. 적설량이 60cm 되는 곳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거버먼트 플라자 광장에 나와서 현재 연방 당국의 이런 좀 무자비한 진압을 규탄하면서 프레티의 사망을 애도하는 그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차들도 경적 울리면서 시위대에 대해서 지지 입장 밝히고 있고요. 시위대들은 누구도 총에 맞아서는 안 되고 누구도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소리 높여서 외쳤습니다. 뭐 사건이 발생한 미네아폴리스뿐만 아니라 일리노이주, 위스콘신주, 뉴욕, 워싱턴 등 미국의 주요 지역에서도 프레티 사망에 대해서 네. 규탄하는 시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 그리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시민들 향해서 저항을 계속해달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들이 미네아폴리스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평화적인 시위 물결을 지지하고 영감을 얻어야 된다 강조했고요. 클린턴 전 대통령도 미국의 민주주의 약속을 믿는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발언하고 미국이 여전히 미국 국민들의 것임을 보여줘야 된다면서 시위를 좀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이번 사건이 올해 중간선거 11월이죠. 네. 앞두고 있는 트럼프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처음에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미 국토안보부가 네. 프레티 씨가 총을 가지고 연방 요원들을 위협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근데 그 미국 주요 언론들이 관련 영상 공개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고, 나도 그 상황 봤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네, 그 이제 국토안보부도 발표한 것이 초기 조작이긴 합니다만 연방 요원들이 총을 발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특히 장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프레티 씨를 바닥에 꿇려놓고서는 무릎 꿇려놓고서는 이제 연방 요원들 둘러쌌고 그 다음에 총성이 들렸거든요. 거의 10발 정도 총성이 있었습니다. 좀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건데 이 영상을 트럼프 대통령도 봤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참모진들 편을 들다가 강변. 네, 영상 보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선거 앞두고 굉장히 부담이 큰 일이 벌어지게 된 거거든요. 물론 이걸 사람의 사망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게 좀 집권당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 미네소타주에 들어가 있었던 이민세관 단속국 작전 직원들 그리고 이 사람들 좀 빼내겠다, 줄이겠다 입장을 밝혔고요. 특히 이 국경수비대 대장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 정부에서 이민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경 차르주 톰 호만을 현장 책임자로 급파했는데, 물론 이 사람은 강경한 이민 제한 정책 한 사람에게 맞긴 합니다만 그래도 강경하지만은 좀 공정한 인물로 평가받기 때문에 현장 책임자 교체네요. 어쨌든. 맞습니다.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민주당 그리고 미니아폴리스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일단 정부 차원에서 뭔가 잘못됐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라면서 입장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요. 특히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이번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빌 케이시 루이지애나주 연방 상원의원은 이 세관 당국, 국경 세관 당국과 국토안보부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라면서 연방 정부와 주사 당국이 완전히 힘을 합쳐서 이번 사건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요. 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연방 상원의원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공정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좀 사건의 정확한 해명 요구가 나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공화당 소속의 오클라호마 주지사는요. 미국 사람들이 이민 단속 정책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해결책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정부에 묻고 있다라면서 강력히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프레티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서 트럼프 2기 정부의 어떤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불법 이민자가 아니고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미국인들이 물론 안전한 국경을 원하고 폭력을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번 사건은 굉장히 자세하게 정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쿠바가 곧 무너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정권 붕괴 가능성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런 말을 한 배경이 뭘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 대해서 곧 무너질 나라다라고 말하면서 정권 붕괴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쿠바가 최근에 베네수엘에 이어서 차기 정권 교체 대상이 될 거란 얘기가 나오면서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오밍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쿠바가 사실상 붕괴 직전의 국가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둘 다 사실은 좌파 정권이 들어선 나라이고요. 그리고 특히 베네수엘라부터 쿠바가 자금 지원을 많이 받아왔고 석유 공급도 받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지원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 쿠바도 굉장히 위태롭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군사작전으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축출되고 나서 다음 목표가 쿠바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도 지난주에 트럼프 정부가 마두로 축출 여세를 몰아서 쿠바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설정을 하고 정권 이양 협상에 나설 노력자를 물색 중이다. 이렇게까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폴리티코는요. 트럼프 정부가 붕괴 위에 놓인 쿠바 경제를 더욱더 압박하기 위해서 쿠바에 대한 원유 수입을 차단하고 해상 봉쇄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AP통신에서는요. 미국과 갈등이 고조되면서 쿠바 경제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관광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11월 달까지 쿠바를 찾은 관광객이 160만 명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했었던 2018년, 19년과 견조라도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들었는데요. 그래요. 아무래도 베네수엘라 공격 받고 나니까 불안한 거죠. 사람들 가기에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이고 쿠바 정부가 미국 제재 때문에 2024년 3월 달부터 25년 2월 달까지 네. 약 80억 달러 기대 수익을 잃었다는 자체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이건 짧게 여쭤볼게요. 멕시코도 쿠바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네. 일단 뭐 시인반 멕시코 대통령이 밝힌 내용이긴 합니다만 네. 그 멕시코 국영회사인 페멕스가 석유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예. 이거에 대해서 일단 석유를 언제 어떻게 보낼지는 주권적인 결정이고 그 회사가 계약에 따라서 판단할 거다 이렇게 네. 설명했습니다만 명시적으로 원유 공급을 왜 중단하는지 언급하지 않았고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인 것처럼 베네수엘라 원유도 미국이 지금 현재 관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멕시코도 이런 상황에서 쿠바로 원유를 수출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자체적으로 입수했다는 문서를 보도를 했는데요. 이 국영회사 페멕스가 쿠바로 원유 운송 일정에 예고 없이 취소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애초 계획이라면 이번 달 중순에 선적된 물량이 쿠바에 가야 되는 이게 지금 중단 상황인데 네. 마두로가 체포되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서 멕시코도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특히 멕시코가 베네수엘이고 쿠바로 가장 많은 원유를 보낸 국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당연히 미국도 알 것이고 그러면 쿠바가 멕시코로부터 만약에 원유 수입한다면은 미국이 당연히 또 멕시코에서 관세 부과할 거야. 이런 결국은 말을 미국 눈치 보는 거군요. 네, 그런 걸 보입니다. 자, 미국이 중동 지역에 항모 파견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 군사작전에 대비해서 비상태세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전쟁 발발에 대비해서 필수품 공급을 유지하고 정보 기능 보존하기 위해서 비상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주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한을 넘겨줘서 주지사들이 직접 사법부 다른 기관 당국자들과 접촉해서 네.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주정부들이 좀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열어주게 된 겁니다. 비상조치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의 반정부 시위 탄압을 이유로 군사력을 사용할 위험이 점점 커지자 이란도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네. 고 인사가 혹시라도 암살당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란이 국가를 통치할 권력을 지방에 나눠주는 조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6월 달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합동작전으로 네.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격한 적이 있었고요. 그때 상당히 많은 군부 실세가 목숨을 잃었는데요. 네. 혹시라도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카니 캐나다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에도 미국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 입장 유지했고 그랬더니 네. 미국이 캐나다를 관세로 위협했는데 자, 카니 총리의 다보스 포럼 연설이 화제였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네, 사실 이 카니 총리가 한 말은 네. 외신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뭐라고 그렇죠. 하냐면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이제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중견국들이 강대국의 억압에 맞서서 우리가 네. 연대를 해야 된다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네. 강대국의 억압은 누군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맥락상 이게 미국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방주의 외교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럼 중진국들은 서로 힘을 모아서 강대국 억압에 연대를 하자라고 제안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발언에 문제가 된 건데요. 특히 네. 그 전에 카니 총리가 다보스 포럼 참석하기 전에 중국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만났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하자라고 얘기한 네. 겁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카드로 캐나다를 때린 겁니다.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를 경고했고요. 그러자 카니 총리가 중국과 FTA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 발 물러났죠. 그런데 다시 또 입장을 밝히면서 세상은 변했고 미국도 변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정상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면서 미국을 다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정상적인 것이 아무것도 설전을 없다. 주고받고 있는 셈이 된 거죠. 그래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 이면까지 알아보는 시간, 베프의 범죄 도시입니다.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특정한 사건을 우리가 해부해 보는 것보다는 프로파일러란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얘기를 주로 해볼 텐데, 이에 앞서서 짧게 최근에 경찰서에 정보과 부활한다는 방안이 이제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에 폐지가 됐었는데 캄보디아 사태, 뭐 대학생 납치, 살인 뭐 이런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서 부활한다는 겁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뭐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우려도 이제 나오고요. 프로파일러님은 이 방향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원래 24년에 폐지됐던 것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사실은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정보과는 이제 축소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갔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 소위 말하는 치안 정보를 어떻게 취득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었고요. 결국적으로 캄보디아 사태 때 사실 아무런 것도 모르고 국정원도 넘겨주지도 않고 뭐 이런 형태가 됐는데, 문제는 가장 걱정은 이겁니다. 일선서에 이런 걸 만들어두면 일선서에 소위 말하는 형사들이 지역을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대면 접촉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접촉이란 건 어쨌든 옛날 방식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죠. 뭐라 좀 내가 뭐라도 줘야 되나? 아니면 내가 뭘 해?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그걸 차단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차단할 장치가 사실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혹시 말하는, 그래서 협력관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대면 접촉 방식으로 다 신고하고 여러 가지 장치를 뒀는데, 문제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식을 좀 바꿔서 새로운 방식의 걸로 좀 바뀌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근데 뭔가가 필요한 한데 그런 어떤 새로운 프로세스를 적용하는데 조금, 그래서 분명히 어떤 문제도 생길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외부 감시라든가 내부 감찰도 좀 엄격히 해야지 과거의 문제가 발생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요.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부터는 프로파일러 얘기해 봅니다. 2006년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처음 특별 채용한 이후에 딱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일기 공채 프로파일러 중에 바로 여기 계신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이 계십니다. 아니 20년씩이나 하신 거예요. 오래 하셨네요. 아니 그 전에 그때 했군요. 그러니까요. 자, 20년 전에 경찰이 왜 프로파일러 제도를 출범시켰다 그럴까요? 프로파일러를 채용한 그 배경이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변화는 정두영 사건, 유영철 사건, 정남규 사건이라고 하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연쇄살인범들의 등장. 근데 그거에 바로 전에 뭐가 있었냐면 미국의 CSI 드라마를 통해서 과학 수사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필요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노무현 정부가 되면서 경찰청을 외청으로 하면서 수사 전문으로 뭔가 키우려고 하는 어떤 배경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 전문가가 대중적으로 소위 말하는 미국 영화나 이런 데 많이 보는 프로파일러. 그리고 그때 나오셨던 분이 표창원 교수님 같은 분들이 프로파일러가 소위 말하는 이런 어떤 수사, 소위 말하는 수사의 대명사처럼 돼갖고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사실은 유영철 사건이나 이럴 때 굉장히 무력감을 많이 느꼈다. 형사분들이 많이 고생도 하시고. 그러니까 분명히 필요성은 있는데 한두 명 분명히 있었던 분들 있었는데 뭔가 좀 체계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당시에 허준영 경찰청장의 결정과 여러분들의 고생으로 그럼 채용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갖고 나온 것이 일단 우선적으로 40명 먼저 채용을 해보자. 40명? 그래서 첫 해에 16, 둘 번째에 14, 그 다음에 10명. 근데 전 완전히 운입니다. 저는 진짜 실력도 없고. 무슨 말씀. 16번째로 들어갔어요. 실력 있는 분들이 꼭 이러더라고요. 16번째로 들어갔
사람이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 이 기사에 제 이름이 나온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래서 지금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동기가 된 거, 직접적 동기가 된 거는 연쇄살인범들. 그렇죠. 뭔가 결정적인 단서를 잡아야 되는데 잡힐 듯 예. 결정적으로 확정을 시키지 못하고 했을 때 과학 수사의 필요성. 그 과학사 중에서도 네. 심리적, 사회적, 아니면 법과학적인 것에 배경을 가진 외부 인력의 수혈. 지금까지는 기자님도 사건 기사를 많이 띄워보셨겠지만은 네네. 형사분들이 진짜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네. 이게 터널 비전에 갇혀갖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외부의 어떤 자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받게 될 필요성. 그러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거죠. 그러네요. 심리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 법과학적인 요소, 외부의 요소가 들어가서 아주 더 구조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접근할 수 있는 사건에 그런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프로파일러 제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은 그 이전에는 경찰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전혀 경찰하고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많이 사람이 놀라시겠지만, 예, 저는 공부하셨죠? 예, 저는 그때는 그 무슨 전문대학에 그때 전문대학이 있었고 사회복지과 교수였습니다. 예. 교수였다가 민주노동당의 사회복지 정책보좌관으로 채용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이 배신하고 저를 튕겨내 갖고 제가 굉장히 분개해 갖고. 진짜 사회적으로 좀 열심히 일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 그때 눈에 띈 게 이겁니다. 그래요. 굉장히 우연적인 겁니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어떤 저 거기 적개심은 아니고요. 거기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말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있었고 진짜 우연이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사실은 뭐 제 외삼촌이 굉장히 그 유명한 그 정보 경찰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세요? 예, 옛날에 그 영향도 조금 받으셨군요. 그렇죠, 사실은 영향도 받고 욕도 먹고 혼도 나고. 그러니까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의 피해는 이제 유능한 경찰의 피는 흐르는데 경찰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교수의 경력과 본인이 이제 평소 때 생각하던 그게 딱 맞아떨어진 것 같고요. 그렇죠. 자, 일반 경찰하고 프로파일러 이런 점이 다르다. 가장 다른 점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들은 사건을 보는 시각이 그 사건 그 범인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범죄의 심리사회적 인류학적 요소를 먼저 보고 구조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심리적 요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형사들은 그 사건 관련자들을 탐문하고 증거를 찾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CSI들은 증거를 찾고 형사들은 거기서 탐문하고 그럴 때 프로파일러들은 뒤에서 전체 그림을 보고 요거는 어떤 것에 어떤 분류에 들어가니까 요런 전과자들을 쭉 찾거나 아니면 요런 공간적인 걸 먼저 보거나 이렇게 조언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는 형태. 이게 이제 다른 거죠. 경찰 출신의 어떤 프로파일러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는 이제 살인사건 전문인데 딱 현장에 가면 혈흔이 있잖아요. 혈흔의 그 방향이나 그 형태를 보면 이게 치정인지 일반 강도인지가 딱 구분이 난다 그러는데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예, 그걸 이제 말하자면 CR이라고 크라임 리컨스트럭션인데 오늘 현장에 한번 딱 보고 그러니까 스케치한다고 합니다. 딱 보면은 요거는 칼이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강도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칼이 방향과 피가 튄 방향 칼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건 치정이고 치정은 왜냐하면 가까운 데서 찌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도는 멀리 찌르니까. 그러니까 피 튄 방향이 다르죠.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얘기군요. 진짜 과학적인데 이건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프로파일러들 진짜 대단한 것 같고 그렇다면 프로파일링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의 분야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이제 예를 들면 면담이라는 것도 있고요. 아까 말한 CR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제 사건 추적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그 인질 사건의 직접적으로 형태로 접근하는 경우도 한 5가지의 일을 하면서 하고요. 기본적으로 오해하시는 건 미국 영화처럼 직접 현장에서 형사들보다 먼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요? 형사들이 하시는 거를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지식에 대한 걸 가지고 있고 이분들이 수사하는 것을 옆에서 도우면서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개인적으로 프로파일링 한 거 중에 기억에 남는 사건 딱 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연쇄방화 사건이 제 주로 그래요? 했는데 예, 예. 진짜 불 지르고 다니는 사람들 기억이 납니다. 서울 근교에서. 네. 근데 되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의 내적인 분노를 네. 사람들 불 지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걸로 해소하는 거예요? 해소하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저는 연쇄 성범죄랑 연쇄 방화가 이렇게 연관된지는 몰랐어요. 사실 두 개는 같거든요. 네. 그 사건이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이 납니다. 네. 물론 이제 저도 제 동생도 소방관이고 저도 네. 이제 소방적인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예, 예. 그 사건이 제일 많이 나요. 그래요. 자, 아까 이제 5가지 영역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게 과학 수사, 뭐 심리적인 거, 사회적인 거, 법의학적인 거, 뭐 법과학적인 거 다 들어가 있지만 아주 총체적으로 또 들어가는 면이 있어서 이게 그 어떤 기술의 진화하고도 연동이 되는 거죠. 예, 이제는 AI를 이용한 프로파일링이 그러니까요.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조금만 더 지나면 사실 프로파일러가 필요 없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형사들이 직접 이제 현장에서 그걸 쓸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헤드셋을 쓰든 뭐든 우리는 그때까지 그 데이터를 표준화해서 현장에 적용시켜주는 역할까지를 저희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20년 전에 처음 프로파일러를 뽑고 이제 계속 충원을 할 텐데 만약에 내가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다 그랬을 때 어떻게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과정을 하고 하면 돼요? 지금은 이제 심리학, 사회학 네. 정도의 학사와 석사 비슷한 걸 하시고 심리학, 사회학. 예,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경찰대학의 치안과학대학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치안과학대학원이요? 예, 범죄분석학과의 일반 학생도 받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하시면은 제일 제대로 된 코스고요. 예. 그렇지 않고 이제 일반의 어떤 다른 일반 대학의 범죄심리 과정도 있습니다. 네. 거기 나오시면 또 특채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여러 과정이 두 가지. 물론 외국에 갔다 오셔도 되는데 국내에서 하실 거면 두 가지 과정이 제일 표준적입니다. 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이 질문은 꼭 드릴게요. 자, 프로파일링 중요성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표 프로파일러로서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의 목표는 이거다. 뭡니까? 프로파일링 교과서를 아마 같이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 그래요? 아직까지 프로파일링 교과서가 명확치 않은 게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발전 단계가 오면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그럴 단계가 있고 저도 한번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거 쓰시면 제가 꼭 사서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이기팝의 패신저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